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생물 유전체학 실험실 장래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Trends and Approaches of Microbiome Research in Exercise Science라는 제목의 내용이고요. 제가 발표할 컨텐츠는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운동과학 분야 안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또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 중에 제가 석사 기간 동안 그 2개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 그 2개의 연구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그 백그라운드에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 연구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까지 총 나온 운동과학 분야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중에서 수준이 가장 높은 2가지 논문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모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의과학 분야에서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요. 그 받으면서 느꼈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운동과학에 적용이 되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스코퍼스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제가 키워드를 엑서사이즈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엑서사이즈 마이크로바이오타 2개의 쿼리를 집어 넣어서 각 매 달마다 나온 퍼블리케이션 수를 제가 이제 데이터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총 아티클이 319편이 나왔고 리뷰가 229편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는 2008년에 처음에 일본 그룹에 의해서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첫 운동 선수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2014년 거세에 게재가 되었고요. 그 같은 연구진들이 이 선수들 대상자 그대로 해서 샷건 메타제노믹 분석 방법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합니다. 그게 2017년도에 실렸고 여기까지는 사실 다 시퀀싱 기반의, 그러니까 염기서열간의 관계죠. 염기서열과 영양소 섭취량의 관계, 이러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였다면 2019년도에 그 생물학계의 슈퍼스타죠. 조지 처치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가 이 운동선수가, 그러니까 운동 자극에 의해서 증폭되어지는 또는 그러니까 증대되어지는 미생물들을 샷건 메타지노믹 시퀀싱 분석 방법으로 동정했고요. 그거를 배양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어소시에이션 연구를 뛰어넘어서 이 커절리티 연구를 가능하게 한 거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연구가 운동과학 분야에서 진행된 마일스톤 같은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연구 진행됐던 거는 볼런터리 러닝 엑서사이즈를 적용했을 때 렛의 마이크로바이오타 컴포지션이 이제 변했고 그 변한 게 보면 운동 자극을 한 애들끼리, 그러니까 운동 트레이닝 받은 애들끼리 마이크로바이오타 구조가 유사해지더라. 그리고 운동을 안 한 컨트롤들끼리 묶이더라 라는 큰 발견을 하나 하고, 그러니까 운동 자극에 의해서 미생물 군집이 영향을 받네, 이걸 처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생물 대사 유래 중에서 이 뷰티레이트, 그러니까 쇼첼페리 애시드 중에 한 종류인데요. 이게 굉장히 인간 호스트에 영향 미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브레인의 발달하든지 이뮤언 펑션의 디벨롭먼트에도 관여를 하고요. 거의 안 관여하는 데가 없는 물질이라고 보시는데 이 물질이 운동 후에 이 세컴에서 증가가 되더라라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연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후에 운동 선수의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일랜드 럭비 선수와 그 다음에 일반인들, 건강한 일반인인데 BMI가 25 이하인 사람과 8인가요? 하여튼 이상, 그러니까 BMI가 낮고 높은 사람들 간의 비교를 했을 때 건마이크로바이오타 구조를 보니까 알파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운동선수들이 BMI가 낮건 높건 일반인들보다 무조건 좋더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단 완전히 일반화된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건강한 장내 환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보고 운동선수들이 장내 환경이 더 일반인보다 좋다라는 조심스러운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측정하는 인덱스들이 있는데요. 그 인덱스가
하루 그 섭취량, 단백질 섭취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단백질 많이 먹으니까 운동선수들이 또 사실 여기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이 검은색 점은 일반인들입니다. 아, 예. 검은색 점이 운동선수고 이제 이 녹색하고 빨간색이 일반인인데 어쨌든 다 해서 모든 인간들한테 단백질 섭취량이 높아질수록 이 알파 다이버시티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더라라는 것까지 밝혀냅니다. 제가 이제 그 석사 그 연구 제안서를 쓸 때가 이 논문이 나왔을 때예요.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생각했던 게 딱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한국 사람한테도 이게 해당될까? 아까 박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종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한국 운동선수한테도 해당하는 얘기인가가 첫 번째 궁금증이었고, 두 번째는 이게 럭비 선수니까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럭비라는 운동 그 형태가 그러니까 고강도 무산소, 유산소 이 두 개가 믹스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운동 형태를 완전 극단적으로 보냈을 때 운동 형태에 따라서 미생물 군집은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게 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보시면 이 선행 연구의 이 영양 섭취 패턴을 조사한 그 테이블을 보여준 건데요. 여기에는 선수든 일반인들은 모두도 다 권장 섭취량을 다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굉장히 잘 섭취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현장에서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보디빌더라든지 육상 선수들은 운동 중에 이게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하면 배에 이렇게 통증이 오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양 섭취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를 거다, 이 결과가 성형 연구랑.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연구 디자인을 작성을 했고요. 이게 제가 검게 했는데 컴퓨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팬시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네요. 어쨌든 디스턴스 러너, 그 대학 중장거리 선수 15명, 그 다음에 보디빌더 15명, 컨트롤 15명을 모집을 했고요. 이들의 바디 컴포지션은 당연히 엄청나게 차이가 났고 나이랑 그 운동 선수 경력은 거의 유사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식단을 조사했더니 제 예상대로 일단은 식이섬유가 권장 섭취량보다 세 그룹이 다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건강한 일반인이긴 한데 대학원생들이었어요. 그냥 생명과학대요. 그러니까 맨날 앉아서 실험만 하는 운동 경험이 거의 한 5년간 없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식단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총 에너지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한 비율, 프로틴이 차지한 비율, 지방이 차지한 비율을 보시면 세 그룹 모두 권장 섭취량 비율보다 낮았고요. 탄수화물은. 프로틴 같은 경우는 두 그룹은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디스턴스 러너랑 컨트롤은 잘 충족하고 있는데 보디빌더가 너무 높게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역시 빌더들이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미생물 군집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선행 연구랑 전혀 다르게 알파 다이버시티에서 전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선수들만의 이제 이 코릴레이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프로틴 섭취량이 높아질수록 알파 다이버시티가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거를 이제 제가 찾아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그럼 컴포지션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쭉 이제 프로파일링 했는데요. 이건 이제 지너스 수준에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봤을 때 이 보면 비피더박테리엄, 그러니까 유익균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게 보디빌더한테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이게 약간 자폐나 약간 이런 디스바이시스 일으키는 그 균들이 꽤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너스 그 하나의 미생물 종인데요. 얘네들은 오히려 이제 운동선수들, 그러니까 빌더랑 디스턴스 러너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헤모필러스, 이것도 꽤나 유명한 병원균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인데요. 이 그룹에서도 빌더들이 아주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다이버시티도 일반인보다 좋지도 않은데 심지어 구성면에 있어서 유익균이 적고 유해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차년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오케이, 그러면 프로백티스를 한번 처치해보자. 근데 그냥 처치하지 말고 우리는 16S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를 프로파일링을 베이스로 해서 부족한 그 스피시스를 뽑아냈습니다. 뽑아낸 그 균주들을 일동제약에서 이제 연구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함께 코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일동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에서 이러한 특별히 이렇게 4가지 조합을 제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60일간 먹였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랑 플라시보 그룹을 이제 8명, 7명 빌더들한테 먹였었는데 예, 이때 사실 결과 보고 제가 굉장히 땀을 엄청 흘렸어요. 왜냐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먹인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는 거 먹였고 심지어 그 승수도 그 업계에서 가장 높게 해서 먹였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구성도 변화 없고 다이버시티 구성 없고 쇼체인 페리 에시드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망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어떻게 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망했을까를 추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미생물 분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보니까 식이섬유랑 단백질 그 섭취 수준일 텐데 그럼 이 두 가지 수준을 갖고 다시 분류해보자. 1차년도에 있는 보디빌더들 그리고 2차년도에 있는 보디빌더들 다시 시퀀싱을 다시 풀로 다시 합쳐서 그 메타지노믹 그러니까 이걸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쪽 업계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롭게 다시 분류를 해보자. 그러니까 영양소 섭취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 그래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서 봤더니 총 4가지 그룹이 생겼어요. 3가지 그룹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단백질 섭취를 너무 많이 하면서 식이섬유도 정말 안 먹는 운동선수.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가 높긴 한데 식이섬유 섭취는 또 괜찮은 수준. 세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는 높진 않지만 단백질을 적정하게 섭취하는 그룹.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여기가 제일 안 좋은 거고 이 두 그룹은 식이섬유든 단백질이든 둘 중에 하나 괜찮아진 그룹. 그리고 1차년 됐었던 네 번째 그룹을 컨트롤로 다시 일반인을 놔서 알파 다이버시티 분석과 베타 다이버시티 분석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했더니 재밌게도 이 첫 번째 이 보시죠. 여기랑 일반이랑 차이가 없었죠. 1차년은 당연히 같은 결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식단 중에서 하나라도 교정이 된 선수들은 알파 다이버시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식이섬유 섭취가 권장량으로 높게 올라가든 또는 단백질 적정하게 섭취를 하는 순간 운동선수들의 알파 다이버시티가 기존 선행 연구처럼 일반인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타 다이버시티를 그렸을 때 첫 번째 1차년 때는 이게 빌더 운동선수 디스턴스 러너 일반인 컨트롤 했을 때 아무런 클러스터링이 안 됐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구조간 차이가 없다는 건데 이 식단에 의해서 그룹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뜻은 뭐냐면 미생물 분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운동 형태도 아니고 운동의 여부도 아니고 어떠한 그 식단을 하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주요 메인 팩터고요. 그 구조를 구분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연구가 이제 1년, 2년 연구를 갖고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았고 2010년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1차년도 연구는 저널 오브 더 인터내셔널 소사이티 오브 스포츠 뉴트리션 2차년도는 뉴트리언트에 게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단이 몇 분 남았죠? 2시 30분까지인데요. 네. 2시 30분입니다. 아, 그런가요? 혹시 저에게 10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정말 빠르게 또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가장 선도적인 연구, 아까 말했던 조지 처치와 홍콩 대학에서 나왔던 이 셀 메타볼리즘에 실린 건데요. 이 두 가지 공통점만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들은 철저하게 미생물학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이 미생물학에 아주 그 법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규율. 그게 뭐냐면 코흐의 법칙을 따라라는 겁니다. 코흐의 가설 법칙에 따라라. 그럼 코흐의 가설이 뭐냐? 어떤 질병이 걸렸어. 그럼 그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있다고 하면 그 균이 그 병원 그 환자한테서 나와야 하고 그 나온 균을 다른 뭐 일반인한테 먹였을 때 병에 걸려야 돼. 이게 코흐의 가설이잖아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하든 어떤 특정 건강한 거에 기여를 한다는 그 균주들을 이제 증명을 하려면 여기 아이덴티티 관계에서는 우리 지금까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처럼 시퀀싱 기반으로 해서 이 어떤 특정 균주를 찾습니다. 찾았으면 얘를 배양해내라 라는 겁니다. 배양해내고 배양해서 쥐실험을 하든 임상실험을 해서 다시 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해진 사람들 변에서 또는 장에서 이 균이 다시 나와야 한다. 이것을 이 과정을 다 한 논문들이 이런 좋은 셀 메타볼리즘이 네이처 메디신에 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 이제 보스턴 마라톤 출전한 마라토너나 또는 조정 선수들의 운동 전후로 이 샷건 시퀀싱을 진행했고요. 샷건 시퀀싱을 진행을 하면 미생물의 모든 컨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갖고서는 다시 미생물들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 유전체를 조립을 했고요. 유전체를 조립을 해서 증가된 그 균수가 벨리오넬라였고 이 벨리오넬라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펑션도 알 수 있잖아요. 샷건 시퀀싱을 치면. 그러면 락테이트에서 프로피오네이트로 변환해주는 이 효소가 많은 애들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쥐실험까지 증명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배양이 저도 작년 1년 내내 했었는데 실패한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배양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배양을 좀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없을까? 이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드려서 패스하겠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문제, 그 연구 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FNT 방법이 있습니다. 이 셀에서 실린 이 논문은 운동을 하면 운동에 의한 효과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이 인슐린 센서티비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개선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개선이 안 되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무조건 그냥 인간 지놈의 차이에 의한 거라고 받았었는데 현재는 그것보다는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굉장히 큰 설입니다. 그러니까 더 그 무게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정을 하면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차이에 의해서 어떤 그룹은 운동 효과가 보고 어떤 그룹은 운동 효과를 못 보는데 이거를 증명하는 실험을 이런 식으로 운동 전 트레이닝 받기 전에 페칼을 모으고 운동 트레이닝 끝나고 나서의 페칼을 모은 다음에 이 페칼들을 쥐한테 먹임으로써 실제로 이 12주 운동 후의 페칼에서만 효과가 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FNT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아직 사실 저희가 머나먼 미래이긴 합니다. 지금 저희 16S로 연구 진행될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위과학 분야에서는 16S는 거의 이제 잘 안 합니다. 거의 그냥 스크린 수준으로 하고요. 그럼 진짜 내가 보고 싶은 걸 뭘로 보냐? 샷건 시퀀싱으로 보고요. 샷건 시퀀싱으로 봤을 때 무슨 연구를 할 수 있냐면 이 무아스, 그러니까 GWAS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아스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진을 그러니까 그 모든 유전자 진들을 이 코어번던스로 바이닝을 하고 이 바이닝 된 것들이 어떤 질병들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들을 찾아내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밸리데이션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타입 2 다이비디의 그 미생물 군집의 차이과 그 안에 펑션 차이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되는지까지 밝혀낼 수 있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이 무아스에다가 또 얻는 겁니다. 뭘 얻냐? 멀티오믹스. 지금은 지노믹스만 읽은 거잖아요. DNA만 읽었는데 여기다가 RNA, 트랜스크립톤, 그 다음에 프로테오믹스, 단백질, 그 다음에 메타볼로믹스, 그러니까 메타볼라이트까지 다 읽어서 그것들을 통합하는, 그 자료들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고요. 통합을 했을 때 이런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는데 운동과학 하신 분들 보면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얘들 뭘 봤냐면 일반인들한테 한 건데 여기 미생물 군집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 미생물들의 유전자고 이 가운데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볼라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볼라이트 그 마지막으로 피노타입.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미생물이 어떠한 메타볼라이트와 연관이 있어서 혈압을 낮춘다든지 혈압을 올린다든지 당뇨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바이다렉션한 그 메커니즘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또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테로페이지 얘기를 꼭 해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이러스예요. 우리 장 속에는 미생물도 엄청 많은데 이 미생물 수의 약 10배에서 50배를 하면 바이러스 수가 됩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특정 박테리아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우리가 병을 일으킨다는 균들에 대한 파지를 찾으면 치료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페이지를 처리해가지고 그 병을 치료한 사례가 있고요. 실제로 임상 단계까지 가서 미국에는 바이옴 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파지 갖고 해서 이미 전임상 단계에 간 것도 있고 임상 단계 페이즈 2까지 간 것도 있는데 보시면
콜렉트 캔서, 뭐 피부병, IBD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박테리아 파지에다가 엔지니어링을 해서 여기다가 면역 항암제라든지 새로운 약들을 같이 링키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약들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 파지도 아마 연구가 활발해질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제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주시고 지금도 언제든지 코멘트나 질문 환영입니다. 해주세요. 네, 장혜은 선생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체육 쪽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다가 마이크로바이옴과 접목해서 이제 또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 쪽에 전달할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유익하게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체됐지만 그래도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만 저희가 질문을 받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스포츠유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황든솔입니다. 오늘 되게 흥미로운 연구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 내용을 많이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해 주시기로는 어쨌든 어떤 운동보다는 그러니까 운동 과학 분야에서 이것들 적용할 때 어쨌든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섭취하는 형태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친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운동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인 그 음식 섭취 외에 그런 어떤 보조제로서 섭취하는 것들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보조제의 형태들과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운동과학 분야에서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한 어떤 연구의 가치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질문이 좀 너무 이제 좀 아닙니다. 구체적이 않지만 이해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페시픽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식이섬유 섭취 상태가 충족되었을 때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2차 연구하고 끝나고 제가 지금 연대로 넘어가면서 이 연구가 더 이상 진척이 없는데 이렇게 다시 그 뉴트리션 상태를 다시 맞추고 그 다음에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계신 운동과학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라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명히 개인마다 차이도 있지만 종목마다 어떤 균이 더 잘 듣고 안 듣고 이 차이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미생물분지 분석을 많이 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이제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에 대한 공부는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시작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제 메일로 많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